실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것들은 당연히 장만을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예.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만약에 20, 30%더 빠진다. 그런 정도까지의 지금 분위기인가? 가격 하락 요인이 한 15% 정도 추가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불란님은 부동산 유튜버 이전에 사실 투자자이잖아요. 강남 상구, 용산구 전세가랑 매매가는 좀 어떤가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보다는 크게 안 떨어진 걸로 들은 것 같은데. 구마다 좀 다른 게 있어가지고. 아, 네, 구마다 해주시죠, 그러면. 아니, 뭐 구마다 다 얘기하면 뭐 네, 끝이 송파구에 없기 때문에. 사시잖아요. 그렇죠. 송파구에 살긴 삽니다. 아니, 아까 전에 본인이 말했어요. 강남구도 뭐 사실 동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큰 틀에서는 뭐 매매가도 뭐 다 다르니까 뭐 요즘 전세가 사실 뭐 전세가 많이 빠졌다. 특히 이제 입주 물량이 강남에 몰렸다고 해가지고 이제 전세가 막 추가 하락이 많이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요즘에 사실 막 집을 좀 보러 막 다녔거든요. 왜요? 아니 뭐 집을 여러 가지 사게요? 여러 가지 집도 이제 뭐 보면 안 됩니까? 왜? 아니, 이미, 아니 뭐 나는 뭐 일하면 안 됩니까? 아니, 이미 다주택자신데. 자, 근데 김 작가님, 네네. 이 카메라 사러 돌아다니셨죠? 네네네. 부동산 보러 다니신 거예요. 역시 판이 다르네요. 자기 일하는 겁니다. 네네. 자기 일하러 카메라 사신 것처럼. 네. 조용히 계세요. 어쨌든 다녔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강남만 보더라도 전세가 입주장이 이제 한 그 개포에 보면 이제 뭐 대단지들이 입주하면서 실제로 전세가 많이 빠졌었거든요. 뭐 뭐 예를 들어 한 12억 정도 시세가 있던 전세가 급락을 해가지고 한 8, 9억까지 거래가 되던 것들이 다시 이제 입주장이 좀 끝나가면서 다시 12억, 13억까지 다시 반등을 했어요. 전세가. 그런 것들 보면은 이제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한 15% 전세가 막 빠졌었는데 이제 다시 좀 어느 정도 좀 회복하고 있는. 원점을 해보겠다는 네, 거죠. 어느 정도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 동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는데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세가 지금 약간 회복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뭐 지금 전세 대출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금리가 엄청 급등하면서 그 불안감과 약간 공포감까지 느꼈던 그런 대출에 대한 공포감이 지금은 사실 좀 많이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항상 뭐 어떤 그런 자리에서 얘기를 할 때 매수자의 마음으로 지금 많이들 해석을 하시는데 사실 매도자의 마음으로 해석을 해보면 조금 더 시장을 읽기가 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지금 전세도 어느 정도 좀 회복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정확하게는 회복이 좀 될 거라는 기대감을 좀 주인들이 좀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금리가 좀 내려갈 거라는 좀 이제는 더 올라갈 거라는 생각은 좀 안 드니까. 그럼 이제 전세가 좀 받쳐줄 것 같다는 거. 그리고 이제 공시가격도 좀 낮춰줘서 어찌됐든 간에 부담이 좀 없어요. 보유 부담이 조금 낮아지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까지 생각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빠져버린 가격에서 던져서 무슨 이득이 있는 건가. 조금 더 가지고 가다가 나중에 조금 분위기 봐서 그때 가서 좀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분위기가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아가지고 조금 실수요자, 실거주자들이 있는 아까 말한 강남 지역들 이런 데들은 지금 전세도 약간 반등하고 그에 따라서 매매가들도 약간 좀 탄탄히 좀 버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로직을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 김 작가 TV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말씀 한번 드리면 다주택자 입장 혹은 투자자 입장에서 시장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이게 매도세를 결정지거든요. 공급량은 두 가지죠. 기존 주택과 다주택자의 공급인 거죠, 주로. 그죠? 왜냐면 내 집을 공급하는 건 또 내 집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수급에. 근데 수급에 결정짓는 것은 건설사의 공급, 분양이죠. 그리고 다주택자나 투자자들의 공급.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재미있게도 매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전세 가격이 급격히 떨어졌을 때 정말 공포감이었어요.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전세 가격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이유는 뭘까요? 세입자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세입자가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니까 전세 가격을 떨어뜨려서라도 세입자를 받아요. 근데 이걸 세입자가 나타났는데 전세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 빈 공간을 뭘로 메꿔요? 또 대출로 메꿔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 전세 수요가 급격히 줄고 월세 수요로 전환되고 또 금리가 또 떨어져 주니까 전세 수요가 다시 늘고 그리고 전세 수요가 늘면서 전세 가격이 다시 보합에 가깝게 올라가면서 시중금리도 떨어져 주니까 다주택자들이 급한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급하게 어쩔 수 없이 내가 예를 들어 투자한 주택수가 5개인데 하나라도 정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매가 매매 가격을 떨어뜨리는 역할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게 실거래가니까. 근데 금매가 이제 다 소진되고 그리고 이제는 조금 마음이 안도감을 갖다 보니까
매도자가 그렇게 급한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굳이 이제 바닥 찍었는데 내가 매도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공급보다 수요가 조금 더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죠. 이게 정확히 미분양주택 건수로도 나타납니다. 말씀 다 해주셨던 건데 미분양주택 건수가 어쨌든 서울의 경우에는 시장재고 수준이에요. 제가 시장재고라는 표현을 여러 번 했었는데 편의점에서 맛동산 팔려면 하루에 5개씩 나간다. 5개는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못 파는 일이 없어야 되죠. 그리고 너무 많이 쌓여 있어도 안 되겠죠. 100봉지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적정 재고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적정 재고 수준이에요. 서울의 경우에는. 근데 미분양주택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그 지역이 가장 대표적으로 경북, 대구, 충남 이런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의 집값 조정이 굉장히 뚜렷하고 서울의 경우에는 다시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도 충분히 관찰되고 있다. 그 관찰되는 현상이 기존 주택 공급도 그렇지만 신규 주택 공급 둘 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차례에서 그럼 가장 중요하고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교수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통 질문입니다. 그럼 다시 집을 사도 되는 시기, 바닥을 알 수 있는 신호는 뭘까요? 저도 뭐 진짜 이제 상체가 아니라 하체에 있다는 건 100% 동의하고요. 하체에 있었으면 본인이 대출 부담이 너무 무리한 수준이 아니면 당연히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근데 주의자. 오늘 박종호 교수님은 상체에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요? 새 옷 입으셨어요. 학교에서 오다 보니까 네. 우리 좀 제발 좀 자제해 주세요. 제가 원래 좀 방해가 오늘 마이크 욕심이 좀 많으시네요. 진행을 하시네. 그만하겠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우리 식사를 해야죠. 네. 네. 자, 그래서 저는 하체에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대출에 대한 제도와 정책적 지원과 부양이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것들은 당연히 장만을 해야 돼요. 아, 지금이라도? 예. 그리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역사 강의를 하러 갔다가 그 얘기를 한번 해드렸는데요. 한국 전쟁이 없었으면 우리나라에 광화문 광장하고 을지로 쪽에 일부 광장하고 충무로의 그 대로변이 안 생겼어요. 무슨 얘기냐면 해방 이후 한국의 서울 수도 도시를 도시구획을 하려고 했는데 그 600년 수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복궁부터 우리 시청까지 앞이 불법 노점들이 2중, 3중으로 다 있어서 도로 폭이 지금과 같은 뭐 16차선을 생각하면 안 돼요. 절반에 8차선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전쟁 터지자마자 대통령을 비롯해서 나머지가 다 부산으로 내려갔었을 때 내무부 장관이 전화를 했어요. 각하, 지금이 토지구획을 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다 망하고 다 내려갔습니다. 했더니 이거 공식 문서에 있어요. 네, 국토부 문서에. 그랬더니 지침이 내려온 게 피난민들이 돌아오기 전에 빨리 도시구획 정리를 해라 라고 해서 그때 그렸던 광화문 광장의 모습은 지금보다 훨씬 더 넓었어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국유지니까 건드리지 마. 왜냐하면 땅이라는 게 수도에서는 더 공급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유일한 기회에 이걸 확보하자라고 해서 넓게 잡았는데 광화문 광장이 다시 좁아졌어요. 왜? 양쪽에 가장 그 당시에 쟁쟁한 세력들이 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일부. 한쪽이 동아일보, 그 당시 부통령이었죠. 그리고 또 한쪽은 감리교, 우리 지금 그 면세점 있는데 그쪽인데 종교단체들은 또 만만치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다시 어디 우리 쪽을 해서 다시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도로가 잡힌 거거든요. 자, 역사적인 걸로 좀 얘기를 해드린 게 무슨 얘기냐면 서울 안에 더 아파트를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 기회 없어요. 네, 다 서울에 살고 싶어 하면서도.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다면 사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네. 주택 가격을 전망하는데 제가 가장 많이 참고하는 지표가 가계대출 통계예요. 그리고 이 가계대출 통계를 제가 좀 잘 보지 못해서 2020년에 우리나라 가계 그 열의를 좀 잘 읽지 못했던 그런 실패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꾸준히 봤는데 우리나라 가계가 어느 정도 지적 레벨이 높냐면은 저는 지금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저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우리나라 가계는 김작가 채널부터 시작해서 다 본단 말이에요. 연준 FOMC 점도표까지 전부 보고 아주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 결국 그 최종 결과물. 그래서 미분양도요. 아까 미분양도 21년 11월부터 13,400에서 14,000으로 600세대 올라가거든요. 그때부터 가계대출을 줄여버려요. 월 10조씩 빌리다가 바로 마이너스로 상환하고요. 21년 11월에. 네, 정확히. 그 21년 11월부터 그때가 자산 고점이었는데 그
그 고점 순간에 우리나라 가게는 정확히 그때부터 딱 감축으로 들어가요. 이걸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1월 달에 8조 원 줄였고 2, 3월에 5조씩 계속 줄이고 있는데, 그래서 가계 대출이 저는 3개월 연속으로 6조 원 이상 나온다면 그리고 정말 좀 더 빠르다면 2달 연속 6조 원 이상 나왔을 때가 우리나라 가게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신감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뭐 일부는 사람마다 위험 수용 성향이 달라서 어떤 분들은 빨리 수용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중에 수용할 수도 있지만, 결국 시장 전체가 그 자산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마켓 자체가 다 움직여야 되거든요. 일부 세력만 이제 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가계대출 통계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안타까운 건 현재 기준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는 DSR이라는 가계대출의 적정성을 우려하는 그런 금융 규제가 21년 말부터 등장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DSR 적용 규제를 받지 않는 특례모기지 같은 경우에 2달 만에 25조 쓰일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인 걸 보면은 우리나라 가계가 무조건적으로 쫄아있냐?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을 더 받지 못하는 게 조금 있긴 있는데 그 대출 규제 받지 않는 대출은 매우 적극적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거를 보면은 어느 정도 가계가 심리적으로 완전히 침체나 자신감이 없어지고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가계대출 관련해서 올 하반기에 가계대출을 풀어주기 위한 어떤 명분이 또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경기 둔화, 그 다음에 주택시장 관련한 여러 가지 미비한 리스크가 더 격화, 그리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 전을 염두에 둔 어느 정도 그 파퓰리즘의 연장선에서 그런 여러 가지 우호적인 정책들,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대출 성장세가 나오고 그때가 뭔가 바닥권을 얘기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올해 하반기가 역전세 기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하반기 약세장이 추가적으로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도 있다 보니까 아마 그 시점대를 전후로 정말 상당히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작가님, 어쨌든 가계대출 통계가 가장 중요한 지표다. 다른 것도 봐야 되지만,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저희들보다 더 도당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정확한 2021년 11월에 제가 집을 샀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가계는 그때부터는 다운사이징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네. 자, 근데 교수님도 뭐 실거주는 사도 된다 했지만 그래도 지표 하나 뭐 얘기해 주실 게 하나 정도 있다면. 예, 사실 부동산학 개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많은 투자 관련한 지침에서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거든요. 인플레이션 시대 때는 자산에 투자라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리고 자산의 가장 대표 주자는 부동산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모든 정책적 효과는 약간 시차가 있어요. 그동안 너무 3, 4년 이상 부동산이 광풍으로 뜨니까 그걸 잠재우기 위한 다각적인 규제로 이걸 옥죄했던 효과가 뒤늦게 터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구간 때 그 정책적 효과 때문에 부동산이 오히려 주춤해졌던 일이 있는데, 선거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미분양, 특히 지방의 미분양을 만약에 해소할 방법은, 이거 정말 조심스러운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다주택자들을 권장할 수도 있어요.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에 집을 사신다는 건, 그럼 이제 그렇게 하세요. 중과세 안 때리겠습니다. 등등까지도. 그러지 않고서 지금 이렇게 지방에서 자꾸 전출자가 늘고 있는데 그거 커버 안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인플레이션 시대 때 제도적 허들이 없어지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요 공급의 원리, 그걸로 따지면 부동산학 개론에 나옵니다. 부동산은 오른다고. 네. 자, 부일라님. 네, 뭐 저는 뭐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조금 얘기를 어쨌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실거래 가격을 보는 거인 것 같습니다. 뭐 지수를 떠나서 제가 사고 싶은 어떤 단지나 어떤 지역에 실제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그 가격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뭐 그 지역에 좀 대단지 아파트들은 거래가 지금 좀 찍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사는 아파트는 거래가 안 될 수는 있지만 그 인근에 있는 뭐 대단지들은 지금 거래가 좀 찍히는 것도 있고, 그러면 그런 거를 감안해서 예를 들어 뭐 지금 23년 4월이니까 23년 4월에 뭐 7억에 뭐 대단지가 찍혔는데 내가 보고 있는 단지는 거래가 안 됐단 말이죠. 그러면 내게 얼마인지는 잘 모르실 수는 있잖아요. 거래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시계를 그대로 돌려서 과거로 돌려보면 예전에 같이 거래가 됐었던 어떤 시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시기로 해서 뭐 최소한 뭐 비례로라도 맞춰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추정을 좀 해보면 지금 어느 정도 그 지역은 좀 같이 움직이는 게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가지고 지금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무조건 지금 모두 다 사자
뭐 모두 사지 말자 뭐 이렇게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지역이 분명히 반등하고 있는 지역들이 뭐 한두 달 전보다 훨씬 더 많아진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하방으로 얼마나 더 빠질 거냐, 물론 뭐 약세장이 더 일어날 수도 있지만 빠진다고 해서 이미 안 빠진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미 서울은 22% 빠졌고 웬만한 광역시들도 작년에 한 15%에서 18%가 이미 실거래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빠진 상태에서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만약에 20, 30% 더 빠진다. 그러면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가적 재앙 사태가 오는 건데 그런 정도까지의 지금 분위기인가라고 봤을 때 뭐 그렇게는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뭐 추가적으로 하락이 오더라도 약간의 하락 정도라면 뭐 무릎에서 발목 사이 정도라면 지금 내가 실거주 목적이면 사셔도 될 것 같고 뭐 투자 목적이다. 난 철저하게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시라면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지금 그 주택 시장에 뛰어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것도 좀 근본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저는 이제 부동산을 얘기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 부동산만 투자처는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뭐 다른 것들 조금 더 뭐 조정을 많이 받은 투자처들도 뭐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전세도 많이 빠진 상태에서 절대적인 투자 금액 자체가 뭐 과거에 어떤 뭐 전세난이 있을 때 대비해서 투자금도 좀 커진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상승 속도가 만약에 상승을 하더라도 과거처럼 막 1년에 10몇 % 올라가는 그런 수준의 속도가 날 것 같지는 전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뭐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에 막 빨리 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거주 목적이신 분들은 뭐 지금 지역별로 좀 보시고 투자 목적이신 분들은 다른 투자를 하셔도 충분한 어떤 여유는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 것 같습니다. 실장님에게 여쭤보기 전에 이제 공통적으로 하나만 확인하고 갈게요. 그러면 지금 모두가 말씀 들어보면 하락세가 완전히 끝나진 않았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20% 30% 정도 더 크게 하락할 거라고 또 보시진 않는 것 같네요. 맞나요? 저는 15% 하락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15% 있는데 최대 정도 생각하시면 예. 나머지 분들은 그 정도까지도 아니신 거가 맞나요? 저는 정확하게는 그렇게 요인이 올 수도 있지만 아마 그런 집들은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요. 아마 관심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까지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가장 크게 보시는 작가님은 어떤 이유 때문에? 성장률 둔화가 반영이 되면은 임차료 상승률이 더뎌지니까 그리고 현재 그걸 고려해서 시장금리 인하를 반영하더라도 지금 이제 주택에서 요구하는 그런 투자 수익률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가격 하락 요인이 한 15% 정도 추가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게 총선이 내년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용인할 것인가는 저는 좀 약간 의문은 있습니다. 이게 하락 요인이 있지만 그걸 내비둘 것인가. 아마 어떤 정책으로든 무언가를 그렇게 끌어올리려고 하지 않을까. 왜냐면 그게 추가적인 하락이 만약에 온다 그러면 이 분양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구축이 떨어지면. 여기서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게 있어야 피봇한다는 거죠. 네. 왜냐면 지금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요 상태에서 스테이블하게 갈 가능성이 있는데 성장률 둔화와 금리 인하라는 그런 하락 요인이 조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역전세도 전세가가 안정되고 있는 건 맞지만 재작년보다는 확실히 낮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좀 충격 요인이 그리고 경기적으로도 미분양 같은 위기가 조금 있어서 확실히 피봇할 법한 상황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좀 근거가 필요하니까 저희 연준도 맨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거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근거와 함께 그런 피봇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떨어져야 정책을 바꾼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의도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해요. 여의도 정치. 근데 왜 제 말을 자르고 다시 들어요? 기다려주세요. 여기까지 가고 가야지 왜 이렇게 진행이 특이하네. 아닙니다. 여기 제가 진행자입니다. 빨리 하세요. 네. 일반적으로 부동산과 관련돼서 가치를 추정하는 모든 논문은 이 10가지 팩터 중에 하나의 포커스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가 부지, 두 번째가 위치, 세 번째가 건물 자체 컨디션, 네 번째가 평판, 그 다음에 금리, 인플레, 수요 공급 원칙, 정책, 마지막이 가수요예요. 그런데 이것들 중에서 대부분 보시면 부지, 위치, 건물, 평판, 금리, 인플레, 수요 공급 이것들은 굉장히 뭐랄까요? 움직임이 크지 않은, 무브먼트가 크지 않은 팩터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만약에 시장의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줘도 굉장히 천천하게 가치의 변화를
변화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독특하게 정책이 너무 이상하게 된 게 요거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정책이 너무 빨리 바뀐 건 문제가 있지만 자 그래서 나머지 요소는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봤던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뭐 20-30%씩 확확 오르고 다시 20-30%씩 빠지고 동네 어떤 동네 2배 오르고 이런 거는 요걸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럼 다 뭐냐? 다 가수요예요. 오른데 야 그럼 지금 한 사람은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사자 해서 실수요도 아니고 실제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사야 되는 것도 아닌 가수요가 얹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광풍이 분 거거든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기 계신 분들의 진단들과 저를 포함해서 앞으로 부동산 바닥 찍었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했었을 때 그 변화의 속도는 지난 몇 년 동안 봤던 걸로 몇 개월 지났는데 아직도 뭐 어떤데요?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 몇 년 동안은 가수요라는 가수요는 어떤 경제학자도 그걸 모델링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특이한 그 심리적인 형성 때문에 급격하게 일어난 것이고 이제는 가수요의 그 광풍이 사라졌거든요. 그럼 금리의 변화, 뭐 정책의 변화, 그 다음에 나머지 인플레이션의 변화 이런 것들은 진짜 한 3-4년 지난 뒤에 다시 옛날에 그 고점 근처까지 왔네 이렇게 되는 것이지 몇 개월 만에 옛날처럼 막 움직이는 그런 건 생각하면 안 된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실장님. 길게 하시죠. 길게 할 생각은 없고요. 그냥 한번 제가 3가지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전문가분들이 부동산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 벌써부터 관전 포인트가 많이 다르다라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바라보는 위치가 다른 거죠. 그죠? 근데 들어가서 보시는 분도 계시고 나와서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다 우리가 참조해서 의사결정을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좀 더 거시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나무도 하나의 거시 경제라는 숲의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 주고받고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가격 등락률입니다. 그 자체입니다. 의외로 대부분의 모든 통계가 정규 분포에 가까워요. 이게 물가 상승률도 2%를 초과해서 미국 CPI도 9.1을 찍었다가 다시 2%에 부합하게까지 떨어지는 그 구간이 그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과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비슷해요. 네. 역시 가격 등락률도 마찬가지, 미분양 주택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제시할 만한 어떤 통계를 제시해도 의외로 정규 분포에 가깝습니다. 정확히 이 종 모양은 아니지만 좀 찌그러진 종 모양일지라도 거의 부합해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한번 저도 생각을 골똘히 해봤는데 가격이라는 게 어떻게 결정될까? 우리가 집을 사고 싶어요. 그럼 지금 아파트 갑니다. 중개사무소 갑니다. 그러면 그 많은 매물 중에 무엇을 먼저 살까요? 물건이 다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싼 거. 싼 거 사잖아요. 싼 게 해소돼요. 그럼 그 다음 주에 다른 매수자가 나타나면 그 다음 뭐를 살까요? 그 다음 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금매가 해소되면서 가격이 반등하는 거거든요. 가격 등락률이라는 것이 엊그저께는 마이너스 0.5였다가 갑자기 한 주 동안에 급격히 플러스로 전환되는 일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격 등락률이 마이너스 0.5에 가깝게까지 쭉 떨어지다가 0 밑으로 쭉 떨어지다가 이 값이 역시 0을 통과하는 그 지점은 아직 남았다는 거예요. 내일 플러스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추세선을 그려봤는데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이건 정확히 그냥 추세선만 그려본 겁니다. 근데 11, 12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로 전환되는 0을 찍는 지점이. 그러니까 아직 남았다는 거예요. 남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수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무엇보다도 뭐니 해도 이것만큼은 쫓아봐야 된다. 모니터링 해야 된다. 그것은 가격 등락률 그 자체입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전주 대비 가격 등락률 이 지표를 말씀드린 거는 다른 지표보다 빨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주간 단위로 발표가 되니까. 그래서 가격 등락률이 어쨌든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0.3까지는 와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05 해서 0까지 오느냐를 계속 모니터링 하는 것은 전 필요하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샀는데 3달 동안 떨어져요. 기분 좋습니까? 안 좋죠. 다 떨어지고 나서 사야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가격 등락률이라는 지표는 꾸준히 모니터링 하셔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바로 미분양 주택 그 자체입니다. 23년 경제의 주인공이 미분양이에요. 왜냐하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지 못하는 이유도 미분양입니다. 부동산 PF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지방 건설사들의 부도가 그 부도를 바라는 분들도 일부는 계시지만 건설사에 일하시는 정말 최저임금 받고 계신 노동자들도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부도가 일어나면 우리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부도가 일어나는 게 좋은 건 아니죠.
그런 관점에서 이 미분양 주택이 언제 정점을 찍고 해소가 되느냐 이것을 좀 보셔야 되는데 매월 말일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여러분 보시는 방법은 기사라도 보실 수 있지만 경제 읽어주는 남자 TV에서 30분 동안 유일하게 혼자서 아까 책 홍보하고 본인 유튜브 홍보하고 참 바쁘십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아니 이야기 진지한 얘기 할 때는 진지하게 해주세요. 진지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미분양 주택 건수가 지난달보다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는 꼭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해야 강조하는 된다고요? 거예요? 모니터링? 제 채널이죠. 이 순간 8만 명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미분양 주택 건수는 제 채널이 아니더라도 기사로라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난주보다 늘었는지.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 건수가 정점 찍고 떨어지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점 찍고 떨어지는 구간과 가격 등락률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구간과 맞물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름 돋네요. 그때 가계대출도 늘어나요. 그렇죠. 다 일치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지표가 바로 금리 그 자체예요. 세 번째 아닌가요? 세 번째, 시중금리가. 그러니까 시중금리는 기준금리보다 선행해서 먼저 떨어지기도 하지만 기준금리가 계속 동결 상태에 이르면 다시 플러스로 반등할 수도 있어요. 시중금리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래 왔기 때문에 시중금리는 어쨌든 시중은행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22년, 23년을 놓고 보면 기준금리보다 선행해서 올라갔고 기준금리보다 선행해서 떨어져 준 건데 근데 23년 지금부터는 또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이제 확인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혹은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거의 100%다라고 믿는 그러니까 단톡방 안에서 대중들이 그렇게 믿는 정말 다음 달에 인하할 거야 라고 믿는 기준금리 인하 혹은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급격히 치솟았을 때 그 지점과 이 세 가지 지표 지금 말씀드린 거 등락률이라는 지표와 미분양주택이라는 지표와 그리고 기준금리라는 이 지표가 같이 맞물려서 플러스로 전환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저는 이제 작년에도 김작가 TV에 나와서 말씀 똑같이 드렸습니다만 23년 연내 혹은 연내는 안 오고 연내 오더라도 끝자락 11, 12월 요 정도로 지금 현재로선 가늠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계속 그 미분양주택 건수가 얼마나 빨리 해소되나 이런 세 가지 지표를 잣대로 좀 시장을 보시는 게 어떨까 의견 드립니다. 저 개인적인 궁금해요. 그러면 가격 등락률이랑 미분양 주택이랑 겹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해주셨고 저는 높다고 그때 생각합니다. 가계대출도 겹칠 수 있다고 해주셨는데 그렇죠.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이 집값 이제 사도 된다, 집 사도 된다 얘기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나 이게 주식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막 매수세가 몰리면서 집값이 급등하는 일이 단기에 그렇게 되면 뭐 집값도 V자 반등이 일어날 수도 있나요? 아까 실장님이 수요 공급 얘기하실 때 부동산도 수요 공급인데 그 수요가 결국 돈이고 돈은 소득과 대출이거든요. 그래서 소득은 경기 따라가고 대출은 금리와 대출 제도와 대출 의향 또 이제 은행의 대출 태도 이런 걸 따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주택 가격을 보면은 대출과 매우 그 상관관계가 높게 나와요. 실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9조 원을 상환을 했더니 주택 가격이 마이너스로 내려갔고요. 그 전년도 재작년도는 120조씩 더 빌렸더니 상당한 두 자릿수 퍼센티지를 기록을 했고요. 2000년대부터 그래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3월까지 누적으로 18조 원을 상환 중이니까 수요가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시세는 계속 마이너스로 나오는 거고 일부 통계가 늦게 반영되는 특례모기지론 특성상 이제 일부 반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수요의 강도에 따라서 가격 상승률도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게 아까 얘기했었던 시점에 여기서 좀 더 뭐 조정이 있건 조정이 있지 않건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와서 결과론적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게 된다면은 그 대출이 월 6조 늘어나냐, 월 10조 늘어나냐, 월 14조 늘어나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고요. 가계대출이 우리나라가 근데 장기 타겟하고는 가계대출 증가율이 있어요. 원래는 평년 기준 4% 정도로 증가를 시키고 싶어 해요. 이게 2000조 기준 연에 80조 원이고 이게 월에 6조여서 제가 4% 6조를 얘기한 거고요. 6조 억 정도. 근데 그 20년, 21년엔 120조씩 빌렸죠. 사업자 대출까지 포함하면은 그 2년 동안 300조가 더 늘어났으니까 사실상 엄청나게 늘어났고 가계대출만 해도 막 8%씩 늘어나니까 이거 약간 오버하는 것 같다 이러면서 어떻게 2% 성장하는 나라에 8%씩 가계대출 증가가 있냐 이래가지고 이걸 누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강도에 따라서 그 아까 V자나 약간 완만한 상승인지 이런 거는 다 그 수요 규모에 따라서 달려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가계대출 말씀하셨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모든 거시지표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적으로 우리 주택을 구매할 때 보통 대출 끼잖아요. 미분양 주택이 해소된다. 금리가 떨어진다. 결과적으로 같은 말이에요. 가계대출 규모가 늘어난다. 실제 2022년 중반부터 우리나라 가계신용 데이터를 이제 분기별로 쭉 추계를 해보면 가계부채 규모, 누적 규모가 절대적으로 줄어든 게 거의 처음이에요. 근래 경제에서. 그러니까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그리고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니까 주택 매수세가 꺾이면서 대출 규모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다 맞물리는 지표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 작가님은 이제 가계 대출을 봐라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미분양이나 금리를 봐라. 이게 같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같이 돌아간다는 거지. 조금의 시간적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여러분들도 공감대를 좀 형성하면서 어떤 방향성을 좀 잡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